영국에 약간 야단스러운 취미가 좀 많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두 번째 책인 이제 버드걸을 보면은 영국에서 굉장히 탐조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메이블 이야기와 이 버드걸은 둘 다 표지와 일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첫 대면을 했을 때 이렇게 내적 환호를 하게 되는 그런 예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저자가 젊은데요. 어떤 관심사를 이렇게 따라가시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되셨어요? 우선 탐조라고 하는 활동을 저도 취미로 갖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 뭐 유치원 데려다주고 하면서 동물들 관찰하고 하는 게 제 또 최근의 취미거든요. 그래서 탐조 활동하는 사람들의 책을 즐겨 읽어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버드걸이었고요. 굉장히 젊은 떠오르는 탐조인이 쓴 에세이가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서 술술술술 페이지를 넘겼던 것 같습니다. 마야 로즈 크레이그라는 저자인데 이 책은 조울증을 가진 법조인인 방글라데시계 어머니랑 그다음에 유명한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데 탐조 경력은 어머니보다 오래된, 어머니를 그 세계로 연애할 때 인도한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아버지가 다른 언니하고 같이 성장한 10대 탐조인의 자전적 에세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이랑 새 이야기가 같이 가거든요. 거의 유일한 내지는 압도적인 이 가족의 여가 활동이 바로 탐조 취미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 가능해진 건데, 일단 몇 살 때부터 탐조를 취미로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대학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곤충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책이 메뚜기구나.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동물 키우고 이러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곤충 채집 숙제가 있어서 온갖 곤충을 다 잡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탐조 커뮤니티라는 게 이 책의 묘사를 보면은 물론 덕후들의 동아리인 거 마찬가지인데 좀 폐쇄적인가요? 최근에는 그렇게 폐쇄적인 것 같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취미는 아니다 보니까 비교적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향유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새어나가면 너무 사람이 몰려서 곤란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뿔 호반새라는 조류가 관찰된 적이 있는데 75년 만에 기록이 된 새였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갔어요. 탐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꼭 가야 되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볼 수 없을 그런 새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우주 덕후들이 뭐 280년 만에 오는 무슨 해성 보러 가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근데 또 가보면은 엄청나게 큰 카메라를 들고 와서 막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또 계속 쫓아다니니까 여기선 트위칭이라는 용어가 또 책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새를 쫓아다니는 일을 하다 보면 새도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기저기 이동하게 되고 또 새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서 소중한 정보들은 자기들끼리만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행동 규범, 뭐 매너 이런 게 좀 엄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셔터도 한 100명이 같이 누르면 엄청 위협적인 거 아니에요? 정말 연예인들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그런 것처럼 포토월, 레드카펫 이렇게 다다다다닥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그런 거에 흥분하곤 하죠. 근데 저는 왜 보통 환경운동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편견이 있지만 뭐 트리허거라든가 트위처, 뭐 버드워처 뭐 이러면은 약간 괴짜 취급을 받는다거나 진짜 험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작은 거에 이제 소동을 피우는 사람들로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탐조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뭐 특별히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을까요? 탐조라는 행위 자체가 새를 찾아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
그 행위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내향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좀 내향인 조용한 깃발을 분들. 들고 네. 가야겠네. 외향인들이 오면 굉장히 싫어하는 좀 이렇게 슬그머니 또 뒤로 빠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친해지세요, 서로? 서로 이렇게 너 무슨 새 제일 좋아해?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탐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아리들은 네. 어떤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그 회원한테 새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거든요. 아. 뭐 너 붉은 머리 오목눈이 해라. 뭐 이렇게 너 물총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런 이름을 서로 부르고 서로 네. 그림 그려주고 하면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때는 뭐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이렇게 네. 크로키 하듯이 빨리 새를 그리기도 하고 네, 아직도 그런 그렇죠.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새 보면은 그림으로 남기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아무래도 사진이 워낙 모두가 다 들고 다니는 기구가 됐지만 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쌍안경만 가지고 다니거나 눈으로 보고 스케치로 남기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게 더 몰입도는 깊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쌍안경이 있기 전에는 총을 들고 다녔다고 해요. 왜요? 탐조라는 행위 자체가 네. 그렇게 오래된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냥 버드라는 표현 자체가 명사로 조류라는 뜻도 있지만 네. 새를 쫓아다니다, 새를 보다, 혹은 새를 사냥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를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시작 때부터 버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렵하는 분들이 활이나 뭐 이런 걸로 던져서 잡았겠죠. 근데 그러다가 총이 개발되고 나서는 네. 총으로 쏴서 잡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잡아서 근거리 관찰을 네. 한 거고 네. 그 이전에 이제 사냥을 할래도 지난번에 먹어봤더니 맛있었다거나 뭐 네. 이런 걸로 외형적 특성을 기억하는 일종의 탐조? 네. 그걸 해서 새를 종류를 분별한 다음에 뭐 새총을 쏴도 쏘고 그랬긴 하겠네요. 조금 속상한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박제로 만들거나 뭐 그렇죠.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 네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쌍안경이 개발이 되면서 전쟁 때 개발됐겠죠. 네, 대부분 군사용으로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됐었는데 이제 그걸 탐조에 사용을 하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아마 생긴 취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도 이제 어떤 새는 이랬다, 어떤 새는 저랬다 이렇게 나열하는 어떤 도감적인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실현하고 좀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가족 중에 한 명이 조울증이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해서 뭔가 소득에도 제한이 있고 근데 외가 쪽은 이슬람계고 또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민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을 굉장히 금기시 타부시하고 남들한테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가족한테 친척들이 도움을 전혀 외가 쪽에서 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언니가 아이를 낳아서 독립한 다음에는 엄마, 아빠, 그다음에 저자 셋이서 엄마의 조울증을 핸들링을 해나가면서 또 10대로서의 성장도 힘든데 나중에는 이제 블로그 만들고 소셜미디어에서 셀럽이 되면서 뭐 취재 요청이나 이런 것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약간 여러분 그레타 툰베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들을 엄마의 병하고 싸워 나가는 어떤 수단으로서도 역할을 하는 탐조 여행. 근데 이게 1년에 몇 번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여가만 나면 온 가족이 지체 없이 떠나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심지어 남극까지 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영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고 아마존 우림도 가고 막 그런 얘기인데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부러우셨어요? 이 가족과 같이 움직이는 탐조 활동, 특히 아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우셨는지 아니면 부러우셨는지. 저는 후자였고요. 이렇게 가족이 같이 탐조를 다니면 너무 즐겁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 크리스가 어머니와 이 딸한테 이 취미 활동을 전염시키잖아요. 영업, 전도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좀 경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탐조 행위 자체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3페이지에 그 장면을 좀 재밌게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처음에 클럽에서 만났는데
이제 친구들이 엄마한테 와서 경고를 합니다. 크리스는 트위처야. 물론 엄마는 트위처가 뭔지 전혀 몰랐다. 마약 중독자를 가리키는 은어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으나 나중에 진짜 뜻을 알게 됐을 때 적어도 엄마가 보기엔 새 관찰 쪽이 더 최악이었다. 차라리 마약이 낫다. 네. 그래서 엄마가 우리는 새 같은 거 보러 안 간다. 우린 방글라데시 사람이다. 이러면서 탐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백인 취미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왜 새를 일부러 보러 시간을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자연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네. 근데 또 다행스럽게도 네. 같이 보고 나서 어머니가 원래부터 갖고 계신 승부욕 같은 것도 불이 붙고 해서 이 3인 가족이 열렬한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탐조 가족이 된 거잖아요. 탐조가 굉장히 재밌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취미 활동인데 또 이게 커뮤니티 내에서 자기를 뽐내는 나 이것도 봤다 이런 건가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서로 자기가 더 많이 봤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자랑해요? 매일매일 그 숫자를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기록을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이제 카메라 없던 시대도 있었을 텐데 그냥 나 봤다 그럼 그 사람의 정직성을 믿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멋지다. 그리고 진짜 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진도 사실 잘 안 찍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 쌍안경으로 보는 행위 자체가 사실 사진 찍는 것과도 유사하잖아요. 네. 마음속에 다 각인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 오늘 얼마 봤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미지는 그러면은 뭐 그림이나 아니면은 도감이나 이런 걸로 충족을 시키시나요? 갖고 있는 거는? 네. 그리고 또 조류 도감을 보시면 흥미로운 게 사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다 사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역시 그 이유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사진은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빛 조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사파로 남기면 그 사파가가 가장 이 새의 특징적인 모습,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을 담아서 스스로의 작품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초상화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오히려 실제 모습을 구분하기가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같은 새인데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그린 걸 비교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미술에 전혀 관심 없었는데 탐조하다가 또 숨은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그런 조류 사파 그리시는 분들 보시면 대부분 탐조가들이 많고요. 그림도 열심히 그리시다가 이걸로 직업을 삼아야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도 웃었는데 너무 태연하게 이제 뭐 괄호 같은 것도 안 치고 이 저자가 이제 새 이동을 설명하면서 스페인의 손실은 영국의 이득이 된다. 이제 다른 책 같으면 아니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했을 텐데 그 말이 딴 게 아니라 스페인이 그 새를 잃으면은 그게 영국으로 날아와서 일어나는 일을 쓴 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영국이 정말 길목에 있어서 다양한 종을 보기에 유리한 위치인가요? 아주 유리한 위치는 아닌데요. 그럼 최고로 유리한 데는 어디예요? 새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생물 다양성이 높은 열대우림 지역, 밀림 지역. 뭐 동남아시아나 뭐 중남미 지역이 다양성이 높아서 색깔도 화려한 것 같아요. 왠지 그쪽 새들이. 예, 그렇죠. 밀림 속에 들어가면 또 어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의 모습을 잘 어필하려고 그런 강렬한 색이 또 진화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추가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종을 마음속에서 계속 세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종추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종을 추가했다. 그렇죠? 오늘은 뭐 조복이 있어서 뭐 종추가 뭐 몇 종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박사님은 하루에 제일 많은 종추 몇 종추까지 해보셨어요? 일단 남극의 첫 발을 디뎠을 때 거기 대박이었겠네요. 한 10종 정도는 바로 못 보던 새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런 탐조 여행을 태국으로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50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아요. 와, 엄청나다. 그날 막 밥 안 먹어도 배부르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종추가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양성이 높은 밀림 지역이나 좀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을 여행하러 많이 다니세요.
좀 양을 우선시하는 분들이군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극한지를 찾아서 다니시죠. 고산지대나 북극이나 남극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면은 무조건 볼 수 있는데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동물들. 네. 뭐 펭귄이나 이런 녀석들을 가야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박사님, 남극의 펭귄 말고 날아다니는 새들은 네. 다양해요? 그리고 아까 열대 새들은 이제 다채로운 컬러를 가졌다고 하셨는데 남극에 날아다니는 서식하는 새들의 집단적 특징이 있어요? 남극은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생태계 구조도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많이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추운 환경에 적응해온 동물들의 개체수는 또 굉장히 많아서 네. 아주 많은 숫자를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네. 동물들의 대부분 특징은 자기의 모습을 잘 보호하도록 하얀색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눈이 있으니까요. 네. 뭐 책에도 잠깐 소개가 된 스노우 패트럴이라고 네. 하는 새는 아주 하얗거든요. 그러다 밟히면 어떡해? 다행히 남극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서 네, 육상 포유류도 없습니다. 대부분 바다에만 살아요. 네. 펭귄도 사실 바다 동물이고요. 진짜 헤엄을 빨리 치더라고요. 네. 걸을 때는 그렇게 안 빨라 보이는데. 네. 그리고 펭귄의 삶에서 네. 사실 물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8알 정도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짝짓기를 하고 알을 키우기 위한 번식기에만 집중되어 있죠. 아무래도 무트로 나오셨을 때 만나 뵙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는. 네, 그래서 뒤뚱뒤뚱 거리는 이유가 네. 굳이 물 밖에서 그렇게 잘 걸어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 구조가 유선형을 띠는 녀석들이 많거든요. 헤엄에 더 유리하구나. 네. 그렇군요. 저항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애니메이션이나 펭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혹시 좋아하는 캐릭터나 저거는 과학적으로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분노하셨던 월레스와 그로밋은 빌런으로 나오고 그렇죠. 뽀로로도 있고 네네. 배트맨도 네. 있네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캐릭터 중에서 선호도를 밝혀주신다면. 그래도 펭수 캐릭터가 ES. 가장 펭귄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과학적인 접근을 하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펭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6천만 년 전에 뉴질랜드 해안가에서 화석으로 발견이 되는데 그때는 몸 길이가 거의 한 2m 정도 됐다고 해요. 와, 크다. 그래서 자이언트 펭귄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데 펭수가 또 키 큰 캐릭터잖아요. 크죠. 그리고 펭귄은 등은 어둡고 배 쪽은 하얀 엿그늘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뽀로로가 한번 펭수랑 같이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심판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무슨 심판을 하나요? 둘 중에 누가 더 펭귄에 가까웠는지 뭐 이렇게 알 모형을 들고 누가 더 달리기를 빨리 하나 뭐 이런 걸 경쟁하기도 하고. 누가 그런 재밌는 기획을 했어요? 펭수 제작진께서 초반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교육방송이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뜨기 전에 펭수를 만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펭수랑 같이 부대찌개도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의 비밀 캐릭터인지는 몰라서 그때는 이렇게 탈 벗고 계셨거든요. 나중에 뵈니까 항상 쓰시고 있더라고요. 박사님 특권층이세요, 진짜. 그리고 박사님 저 마다가스카르의 펭귄 보셨어요, 혹시? 네,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펭귄들이 막 스파이처럼 어떤 시설에 잠입하나? 그런 작전을 하는데 보호색을 이용한다고 횡단보도에서 굴르는 장면이 있어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몸개그인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과하게 안 맞아요? 아니요. 너무 잘 맞아요. 근데 굴러요? 펭귄이 그렇게? 그건 아닌데 그 엿그늘색을 그렇게 무슨 얘기야?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펭귄이 한 18종 정도 있는데 다 엿그늘색을 띠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거는 자기를 포식자로부터 가리는 용도도 있고 또 자기가 잡아먹는 먹이로부터 자기의 몸을 가리는 이중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는 검정이 보호색이 되고 누구한테는 배색깔의 하얀 게 보호색이 돼요? 네. 헤엄칠 때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서 펭귄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하늘빛하고 같이 맞물려서 펭귄이 사라져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바닥
장면하고 같이 아. 섞여서 어둡게 아예 안 보이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 펭귄을 먹이로 하는 뭐 표범물범이나 다른 포유류가 보기에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죠. 또 반면에 크릴이나 물고기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펭귄이 사라져서 안 보이니까 더 잘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되게 합리적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어떻게 연구해 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